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어느덧 총선 전 마지막 주말이 지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정치권의 지독한 독설 경쟁만 떠오릅니다. 특히 이번 총선 과정에선 후보들의 자질 논란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전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의 총선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준 낮은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건 유권자들의 투표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이 같은 참정권 행사 의지가 4월 10일까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유세 현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상대적 험지인 강남 유세에 집중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캐스팅 보터인 충청으로 내려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최영국 기자. 자, 이재명 대표는 오늘 어떤 메시지를 냈습니까? 그런 주권자들만으로 네, 이 대표는 오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서울 서초, 강남, 송파, 경기 하남을 거쳐 조금 전 이곳 서울 강동에서 지원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도 회초리로 한다면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며 정권 심판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묻고 회초리로 경고를 해야 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선진 경제 국가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 대표는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대파 한 단에 875원이란 소리를 못한다며 이번 선거는 대선보다 절박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남 3구는 민주당에겐 험지인데 어떤 전략입니까? 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강남 3구 8개 선거구 가운데 송파병 한 곳만 승리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쪽만 선택하면 국민을 업신여긴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잘못을 방치해서 그들의 과오, 그들의 교만을 책임을 묻기는 그냥 반대로 오히려 격려하는 결과가 돼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이 대표는 유세 도중 정부를 살인범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 때리고 훔치고 그런 거 아이고 우리 자식 귀하니까 그래 걔네 괜찮아 하면 나중에 살인범 됩니다. 그러면서 혼을 내기 위해서라도 여당이 아닌 민주당에 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강동을 유세 현장에서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유세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정민진 기자,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은 잠시 뒤 이곳 청주에 도착해서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하루 동안 대전과 천안 등 충청권 10곳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특히 지난달 발표했던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언급을 하면서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여의도 시대를 4월 10일에 끝내겠다는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접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뒤바뀌는 골든크로스가 상당수 일어나고 있다며 투표에 나서달라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대전을 찾아선 내년 과학연구개발에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검사 독재가 아닌 범죄 혐의자 독재를 막아야 한다며 민심을 듣지 않는 사람들로 국회 200석을 채우면 진짜 독재가 시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희 위원장은 오늘 뭘 강조했습니까? 네, 한 위원장이 방금 이곳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오늘도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음담패서 논란을 꼬집으면서 포문을 열었는데요. 특히 이 김준혁 후보를 비호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여성 혐오 정당이다. 그리고 성희롱 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에서 삐소리 아니면 틀 수 없는 정도의 사람을 어떻게 대한민국을 대표하게 합니까? 한 위원장은 이재명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사기 대출 의혹을 지적하며 대기업 직원 임금을 깎자는 조국 대표의 사회 연대 임금제 공약에 대해선 격양된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했습니다. 왜 자기들은 모든 돈 구석구석에 쪽쪽 범죄로 빨아먹으면서 왜 우리들 보고는 임금을 낮추겠다고 개폼 잡습니까? 한 위원장은 내일부터 수도권에서 막판 집중 유세를 이어갑니다. 충북 청주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대표들 유세와는 별도로 중진들도 나서 막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공동선대위원장은 물가 상승을 파고들었고 국민의힘에선 중진 3명이 나서 오만과 부도덕한 세력을 견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계속해서 황병준 기자입니다. 옹야옹야하고 민주당 홍익표 공동선대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경제가 무너졌다며 야당의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진 겁니다. 물가는 올라 오르지 않는 것은 오직 우리 서민의 지갑만 올라가지 않고 얇아졌습니다. 육선에 도전하는 추미애 후보는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2조 심판론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압도적 지지를 요구했습니다. 2번 찍었다고 후회하시는 분들 여러분 손잡아 주십시오. 1번 찍으면 우리 다 함께 안아줍시다. 국민의힘에선 중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오만과 부도덕함에 또 속아 넘어가선 안 된다며 이들을 견제할 최소한의 저지선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위선, 거짓, 혐오, 그리고 반자유 대한민국 세력입니다. 우리 정치에서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이 지금의 민주당이고 권성동 후보는 지역 선거운동을 미루고 서울로 올라와 야권을 극단주의 세력으로 규정하며 대안은 국민의힘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지 당리 당량만 개선하며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대통령 탄핵까지 실행할 것입니다. 윤상현 후보는 물가 상승을 꼬집기 위한 야권의 소위 대파 공세에 맞서 투표장에 꼭 지참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이라며 맞받았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총선 사전투표율 31.28%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이유 좀 더 자세하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어제와 그제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에는 1,385만 명에 가까운 유권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사전투표장에 가신 분들 다수가 인원이 너무 많아서 놀랐다고들 하시던데요. 정치권에서는 지지층 결집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는 거 이미 지지 후보를 정한 유권자들로 볼 수가 있겠죠. 여야가 나란히 각 지지층들이 결집했다고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 겁니다. 이 앞선 선거에선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야권에 유리하다는 통념이 있었죠. 직전 총선보다 사전투표율이 19%포인트나 오른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대승했지만 전국 단위 선거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2년 전 대선에선 국민의힘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바로 유불리를 따지긴 어렵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사전투표가 시행된 이후 세 번째 총선인 만큼 제도 자체의 정착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야는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략입니까? 네, 그 전략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단 서울의 사전투표율을 사례로 보면요. 32.63%입니다. 지난 총선보다는 5%포인트, 22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11%포인트 오른 수치인데요. 서울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당은 이 당의 사전투표 동료의 지지자들이 화답한 거라고, 또 야당은 정권 심판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투영된 거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양쪽 다 속내는 본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까지 추세상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았는데 지지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투표장에 좀 나서줘라, 이렇게 이끌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민주당은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의 낙관에서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는 거를 막겠다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이 민주당은요, 최종 투표율을 70%가 넘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최종 투표율이 66%였던 4년 전 총선보다는 높았고 국민 77%가 참여했던 2년 전의 대선보다는 낮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사전투표율 목표치로 31.3%, 총 투표율로 71.3%를 제시했는데 실제 사전투표율과 0.0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21세기 이후 총선 중에 가장 높은 70% 투표율 호소드리는 의미입니다. 민주승리의 상징인 1과 3 수치를 대입해서 반영한 수치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아직까지는 최종 투표율에 대해서 특별한 수치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 여부가 승패를 가릴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 최종 투표율 70%가 될지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부적절한 과거 발언이 쏟아져 나와 막말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6.25 전쟁의 다부동 전투는 패전이라고 말했던 발언도 새롭게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사 앞에서는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단식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김 후보는 지역구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상납 등 막말과 여성 비하 논란을 빚고 있는 김준혁 후보가 부인과 함께 지역구인 경기 수원정 유세에 나섰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대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멋쩍은 웃음으로 넘기고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추가 막말 논란 계속 터지고 있는데 당내에서 거치관련 말은... 탈북민 출신으로 이화여대를 졸업한 김다혜 씨는 김 후보의 성상납 발언에 반발해 민주당사 앞에서 사퇴 촉구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의 성인지 감수성의 현 주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가 다부동 전투와 백선엽 장군을 폄하하는 발언을 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거의 패전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실제 대한민국 군대를 망친 사람이다라고 이제 노 장군이 전화를 해서 다부동 전투는 학도 의용군까지 나서 최정예 북한군을 상대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던 전투로 평가받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점유를 못했지요. 스스로는 패전이라고 인식해야 철저히 원수로 여겨지는 거지요. 예비역 단체 등은 피로써 다부동과 낙동강 전선을 지켜낸 국군을 모독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또 다른 후보자 자격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도 여전히 유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열흘 앞두고 행사 연습장을 찾아 제대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죄에 눈 감으라는 적반하장식 호소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지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열흘 앞둔 어제 세월호 행사 연습이 진행된 안산 단원구청을 찾았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제대로 바꾸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대로 기억하겠습니다. 지역 아파트 단지 앞에선 유세차에 올라 허물을 덮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끊임없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믿어주셨던 그리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지켜주셨던 국민의힘은 양 후보가 이른바 편법 대출 논란에도 사퇴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범죄의 면죄부라도 받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양문석 후보의 흠은 덮어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범죄에 눈을 감아달라는 양 후보의 염치 없는 말과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비례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도 누가 좋은 후보인지 비교해야 할 선거가 누가 범죄자가 아닌지를 비교해야 하는 선거로 변질됐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조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문석 후보에게 편법 대출을 한 이 새마을 금고에 대해 조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 후보 경우 같은 또 다른 악용 사례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내일부터는 금감원이 행안부와 함께 40곳에 대한 점검에 착수합니다. 편법 대출이 추가로 적발되면 1,200개 새마을금고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양문석 민주당 후보가 강남집을 담보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금감원은 이 금고의 사업자 대출 53건 가운데 40건이 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한 700억 정도 수준인데 걸반이 훨씬 넘는 부분이 다 작업 대출 내지는 불법 부동산 투기용 대출로 지금 판단을. 금감원은 내일부터는 행안부와 함께 새마을금고 40곳에 대한 점검에 착수합니다. 양 후보처럼 사업자 대출을 악용한 사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후보가 대출을 받은 2020년은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해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는 꼼수가 기승을 부렸던 시기입니다. 좀 심했죠. 문재인 때 막
손은 잡는다고 그거 하니까 그런 대출 상담사들이 머리를 짜내서 만든 게 이제 이런 방법이 있구나. 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과는 달리 담보가치의 최대 90%까지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했고 원리금도 일시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로 편법대출이 광범위하게 드러나면 1200개 새마을금고 전체로 조사가 확대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서울 강서을입니다. 강서구는 보통 야권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강서을은 그나마 여당에서 격전지로 꼽는 지역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후보들 직접 만났습니다. 안녕하셨어요.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진성준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내세웁니다. 이번에는 분명하게 좀 심판해야 되는 게 아니냐, 매섭게 혼을 내는. 현역 지역구 의원인 만큼 주민들과의 친밀함이 강점입니다. 4개 5,000원이네. 비싼 거예요, 아직도. 저희들은 소비자 물가 쿠폰을 발행해가지고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도 실시해야 된다. 일반 트럭이 아닌 소형 차를 유세 차량으로 개조해 골목 곳곳을 다닙니다. 조그마한 픽업 트럭으로 유세차를 만들어서 비전 이런 거를 육성으로 전달하려고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보훈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보수층 결집을 강조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민도, 민심, 그거는 상당히 다르다. 오히려 그 보수층에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과 여성 표심 공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화학적 거세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몹쓸짓하는 사람 확실하게 처벌하는 법안. 차량 내부엔 각종 비상식량과 옷가지들이 널려 있어 이동식 기지를 방불케 합니다. 이거는 프로폴리스, 목 때문에 이것도 목 관련해서 뭐 찬밥 더운 법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닥치고 돌격. 제 뒤로 보이는 김포공항과 인접한 이곳 서울 강서을은 고도 제한 완화가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두 후보 모두 고도 제한과 관련해 변경 예정인 새 국제 기준에 맞춰 개발 규제를 푸는 입법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러 계층이 다양하게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해야 될 차량 기지 그리고 금폐장 이전 이거 동시에 확실하게 김포시장, 인천시장 만나서 마곡지구 개발로 인구가 늘어난 강서을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땐 모두 여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혼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조원입니다. 네, 방금 격전지로 서울 강서울을 꼽아서 전해드렸는데 이 선거 막판 여야 모두 수도권 특히 서울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각 당은 서울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번에는 정치부 홍현주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4년 전 총선에서는 서울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 민주당 계열의 180석 승리를 견인하는데 서울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 의석수 49석 가운데 민주당이 41석, 미래통합당이 불과 8석으로 37석이나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접전 지역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에 걸린 48석 가운데 민주당 우세는 22석, 국민의힘 우세는 5석, 경합지가 21석이나 됩니다. 그중에서도 한강벨트에 12석이 몰려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렇고 각 당이 보는 판세는 어떻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은 4년 전 이 41석보다는 적은 30석 후반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10석에서 20석 안팎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10석에서 20석 안팎이라면 예측 범위가 좀 너무 넓은 거 아닙니까? 네, 2에서 5%포인트 차로 초접전인 곳이 많아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강벨트 접전지 몇 곳을 짚어보면요. 대통령실에 위치한 서울 용산은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와 민주당 강태웅 후보가 오차 범위 내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려 6번이나 지원 유세에 나선 동작을은 류사명 후보와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또 광진 을에서는 재선을 노리는 고민정 후보와 오신환 후보가 역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두 선거 막판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말 이제 선거가 막바지에 달하면서 정치권 모두 지금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공세도 격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진 한 장을 놓고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1일 유세 후 SNS에 올린 게시물에 삼겹살을 먹었다고 적었는데 삼겹살이 아닌 소고기를 먹고 안 먹은 척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왜 굳이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법카 가지고 과일 엄청난 액수 먹고 일제 샴푸 쓰고.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관권 선거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와 선관위의 투표소 대파 반입 금지 등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을 향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자꾸 선거판에 기웃거립니까? 관권을 동원할수록 자꾸 심판받아야 할 이유만 늘어날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선거운동 막바지에 이르면서 유세 차량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세 차량은 일단 크고 잘 보여야 하다 보니 LED 전광판을 펼치면 4m에 육박하는 차량도 등장했는데 이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릅니다. 하지만 정작 선거법은 소음만 규제할 뿐 규격은 따로 제한하지 않아 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크게 기울어진 유세 차량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조심스레 내려옵니다. 어제 낮 3시쯤 1톤 트럭을 개조해 만든 유세 차량이 전깃줄에 걸려 멈춰선 겁니다. 쿵 하면서 소리가 나길래 정면을 보니까 맞은편에 유세차가 기울어져서 이제 막 쓰러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깃줄 복구에 2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 1일 광주에서도 고가도로 밑을 지나던 유세 차량이 높이 3m인 철제 구조물에 부딪혔습니다. 모두 LED 전광판을 밀어 올릴 수 있게 설계된 유세 차량으로 높이가 4m에 육박하다 보니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유세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확성기의 대수와 소음 기준은 있지만 전광판의 크기나 높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구조변경하면 신청한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기존에는 저희법이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유세 차량 개조 시 지자체 승인을 받도록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했지만 총선이 끝난 오는 7월 시행에 강제 규정도 아니어서 사실상 유세 차량 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주말 대낮에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서울역 화장실에서 마약 거래를 시도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대담한 마약 거래를 멈춰 세운 건 경찰에 걸려온 한 통의 제보 전화였습니다. 조유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 승합차 한 대가 서울역 맞은편 도로에 멈춰섭니다. 잠시 뒤 서울역사를 빠져나온 경찰관 3명이 승합차에 오릅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서울역 지하 2층 공항철도 화장실에서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된 33살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화장실에서 마약을 구매하기로 했다는 112 제보 전화가 검거로 이어진 겁니다. 이곳에서 사복 차림으로 잠복에 나선 경찰관은 화장실에서 나온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 가방에선 신종 마약으로 의심되는 액체 성분이 든 병 3개가 발견됐습니다. 요즘 생각해보면 마약의 접근성이 정말 쉬워진 게 아닌지 우려가 좀 심하게 들긴 합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A씨로부터 압수한 마약 의심물질 성분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구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지적 장애를 지닌 10대가 숨졌습니다. 부모가 투표하러 간 사이에 안타까운 사고가 난 걸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향해 물을 뿌립니다.
어제 낮 2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아파트 복도까지 번지면서 곳곳이 그을렸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연기가 많으니까 일단 저쪽 문 열고 이쪽 문 열고 그리고 그 소방관님이 연기가 나니까 빨리 나오라 그래서 그냥. 이 불로 안방에 있던 14살 남학생이 숨졌습니다. 당시 아이의 부모는 잠시 외출해 집에는 숨진 남학생과 누나만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표하러 갔었다고 하더라고.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엄마한테 이렇게 불이 나도록 했었냐 그랬더니. 불은 방에 있던 발 마사지기에서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숨진 학생은 지적 장애가 있어 탈출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애가 있어서 그런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나오면서 빨리 도와달라고 신고한 겁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경기도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도둑이 7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20대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빌린 대출금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곽승한 기자입니다. 검은 옷 차림의 남성이 금은방으로 다가옵니다.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둔기로 금은방 유리문을 내려칩니다. 금은방에 들어간 남성은 진열대 아래 서랍장에서 귀금속을 끄집어냅니다. 지난 3일 새벽 3시 40분쯤 경기도 양주의 한 금은방에 20대 남성이 침입해 귀금속 300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1분이 채 안 돼 귀금속을 훔쳐 나온 남성은 약 1km 떨어진 곳에 미리 세워둔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금은방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TV로 동선을 추적해 범행 7시간 만에 경기도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금은방이 이제 백석이 이제 몇 군데 안 됐는데 심한 시간대니까 이제 아무도 없고 하니까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스스로 취업 준비생이라 밝힌 피의자는 생활비로 빌린 대출금 2,500만 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여부 등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범죄 피의자가 처음에는 거짓말로 발뺌하다가 결국 진실이 탄로나 처벌받는 일 적지 않죠. 수사 과정에서는 눈에 보이는 증거도 중요하지만 진술의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심리 분석관들이 신체 변화와 표정 등을 통해 진실을 찾아내는데요. 저희 취재기자도 그 분석 앞에서 거짓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은 검거 직후 우발적 범행이란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검찰 심리분석실에서 진행된 검사에서 범행의 고의성을 끝까지 숨기진 못했습니다. 호흡과 맥박, 혈류량 변화를 통해 피의자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해내는 심리분석 기법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직접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직장 상사에 욕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강한 그런 거짓의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생리검사가 진술 과정에서의 몸속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행동분석검사는 얼굴 표정과 몸짓, 자세를 토대로 미세한 감정 변화까지 잡아냅니다. 사진만 바라보고 있어도 사람의 눈으론 눈치채기 힘든 표정 변화를 읽어낼 정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내려가요. 부정정서에 해당하는 자극이에요. 남자 사진 봤을 때 행복, 이거 진짜 미소입니다. 심리분석의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범죄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물론 공판 과정에서도 처벌 수위를 정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정공희 대표가 만난 이후 처음으로 오늘 의사협회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윤 대통령을 만난 박단 비대위원장도 참석했는데요. 의사협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한지은 기자,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 면담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까?
네, 의사협회 비대위 회의는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간에 걸쳐 진행됐는데요. 비대위 측은 모두 12가지 안건을 논의했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이 나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안건 가운데는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의 면담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의협은 회의 브리핑에 앞서 대한응급의학과 의사회의 성명을 먼저 발표했는데요. 응급의들은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은 탈진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증원을 백지화하고 협상에 임하라고 정부에 재차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대통령과 전공의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과 2,000명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한덕수 총리 등 정부의 발언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개혁 특위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2,000명 증원 절차를 중단하지 않으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면택 차기 회장 당선인은 개인 사유로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협은 전공의들과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다음 주 총선이 끝난 후 학생과 교수까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의정 갈등의 해결책은 묘연한데 병원들은 쌓여가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수술이나 치료받을 병원이 문을 닫지는 않을까 걱정하는데요. 경영 상황이 얼마나 악화된 것인지 사회정책부 박재훈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47일째입니다. 병원들의 수입이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네, 대한병원협회가 500병상 이상인 수련병원 50곳을 조사해 봤는데요.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현장을 떠난 2월 20일부터 지난달 말일까지 45일 동안 수입이 작년보다 4,2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수술 보조와 입원 환자를 맡는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보시는 것처럼 병상 가동률은 약 20%, 입원 환자 수는 약 28% 줄어든 탓입니다. 큰 병원, 작은 병원 할 것 없이 타격이 큽니까? 네, 아무래도 큰 병원일수록 입원이나 수술 환자가 많다 보니 타격이 더 큰데요. 병상 가동률 감소폭을 보면 500에서 700병상 규모의 병원은 12% 줄어든 데 비해 1000병상 이상 병원은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입원 환자도 대형 병원일수록 더 많이 줄었는데요. 때문에 수입 감소폭도 1000병상 이상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빅5 병원들이 더 힘든 상황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빅5 중 가장 먼저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했고 뒤를 이어 서울 아산병원, 지난 2일엔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을 선언했고요. 서울 성모병원 역시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규모가 큰 만큼 하루 적자폭도 10억에서 15억 원에 달하는데요. 최근 서울 아산병원장은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금까지 순손실이 511억 원, 연말까지는 4,6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작년 이 병원의 의료 수익이 약 1,690억 원이었는데 이대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올해 6천억 원 이상 수입이 감소하는 셈입니다. 네. 빅5 중 한 곳에선 이대로면 4개월을 더 버티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버티기 어렵다라고 할 정도면 이 상황이 이어질 경우 혹여나 치료를 받던 병원이 문을 닫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가지 않도록 각 병원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대병원은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2배 늘렸고 비상진료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올해 예산 집행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교수들의 학술비를 줄이고 학회 참가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빅5 병원 대부분은 의사를 제외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 휴가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병원협회 등은 건강보험 급여 한두 달치를 미리 지급해달라고 요청해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환자들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병원은 존폐기로에 섰는데요. 이 사태가 끝난 뒤에도 후유증이 클까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현장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신축 아파트 붙박이 가구를 납품하면서 서로 짜고 입찰을 해온 가구업체가 930억 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30개가 넘는 업체의 담합 규모가 2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부풀려진 가구값은 고스란히 입주자 부담으로 돌아갔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입주한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신발장과 싱크대 같은 붙박이 가구는 경쟁 입찰로 업체를 선정했는데
공정위 조사 결과 가구 업체들의 입찰 담합이 있었습니다. 한 대들 돈 냈대로면 억울하죠. 그러면은 뭐 조치를 취해야 되겠네. 가구 담합이 이루어진 현장은 지난 10년간 730여 곳, 한샘과 NX, 현대리바트 등 31곳이 짬짬이를 통해 2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습니다. 낙찰자는 주사위를 굴리거나 제비 뽑기로 정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는 이대로 천년 만년 등과 같은 대화가 스스럼 없이 오갔습니다. 이 같은 담합으로 아파트 분양 원가가 올랐고 결국 분양가에 전가돼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갔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관여한 31개 업체에 과징금 93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아파트의 분양 원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빌트인 특판 가구 구매 입찰 담합을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한샘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구시대적인 담합 관행을 없애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한샘 등 8개 업체를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요즘 물가 무서울 정도죠. 뭐 하나 오르지 않은 게 없어서 지갑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채소값도 마찬가지인데 직접 집에서 키워서 먹는 홈파밍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화분에 각양각색의 채소들이 가지런히 심어져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정채원 씨는 그동안 음료에 들어가는 허브만 키우다 최근 대파와 당근 등 채소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대파를 비롯해 채소값이 금값이 되자 직접 키워 먹기로 한 겁니다. 한 단을 4~5천 원에 사서 심어서 기르는데 금방 자라거든요. 그러면 한 잘라서 먹고 또 자라고 잘라서 먹고 또 자라니까. 아예 식물 재배기를 구입해 거실과 베란다를 작은 스마트팜으로 만든 주부도 있습니다. 요즘 채소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10,000원 정도 구입해야 된다 그러면 기르는 거는 1,000원, 2,000원이면 되거든요. 저도 지금 밖에서 대파 테크하고 있고요. 대파 800g의 평균 소매가는 5,565원.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 넘게 올랐습니다. 과일에 이어 채소가까지 3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오르면서 한 온라인 마켓에서 파는 텃밭 가꾸기 세트 판매량은 1년 전보다 50% 넘게 늘었습니다. 가격이 인상이 되면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달을 해야겠다. 이렇게 동반 수요 증가 현상을 보인다. 비트코인처럼 가격 변동이 심해 대파 코인이란 신조어까지 나온 상황. 밥상 먹거리를 자급자족하는 홈파밍이 고물가 시대를 버티는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오늘 날씨 참 좋다라는 말 한 번씩은 하셨을 듯한데요.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졌고 꽃망울을 터뜨린 봄꽃들은 우리 눈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휴일 풍경을 담아왔습니다. 노란 물결이 낙동강을 따라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축구장 150개 크기의 강변이 모두 유채꽃으로 뒤덮였습니다. 예쁘다, 예쁘다. 노란 풍선을 손에 꼭 쥔 아이는 엄마와 함께 추억을 남깁니다. 어른 허리 정도 높이의 유채꽃은 사진 찍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애기한테 이제 이렇게 노랑 알록달록한 거 꽃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나왔어요. 벚꽃보다 더 보기가 얘한테 눈높이에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높은 거 보고. 유채꽃 사이의 튤립들은 아기자기한 꽃정원을 만듭니다. 강둑에 늘어선 벚꽃길까지 더해지니 온통 봄꽃 세상입니다. 생일이라서 꽃 보러 가자고 약속 잡아서 왔어요. 넓다 보니까 사진 찍는데 사람들도 많이 안 나오고 사진 찍기 좋은 것 같아요. 지난 1일 다시 문을 연 순천만 국가정원에는 우주와 물 등을 주제로 한 미디어 작품이 채워져 있습니다. 150만 송이 봄꽃과 길다란 푸른 잔디밭이 한데 어우러져 관람객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 25도, 대전 24도, 서울이 2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19도에서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강진이 강타한 대만에서는 복구 작업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도 어려움은 있지만 지진 발생 당시에 신생아를 먼저 구하는 간호사 등 이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 현지에서 서영일 기자가 만났습니다.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자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아기들이 다치지 않도록 위험시설로부터 보호하고 가운데로 모아 충격을 최소화합니다. 지난 3일 대만에 강진이 덮쳤을 당시 한 산후조리원의 CCTV 영상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들보다 아이들을 먼저 보살핀 이들의 모습은 큰 화제가 됐습니다. 就是他们都很伟大，因为就地震的当下，他们不是要先跑走，而是就是一手都护住很多的小孩子这样，所以就觉得很感动。 직접 만나본 간호사들은 강진 발생 닷새째지만 아직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就是我们的手机先响，然后响了警报之后，然后我们就想说去看一下到底警报是什么。那后来之后，我们就开始有感觉到有地震在摇了。那在摇的时候，我们就赶快请同仁把小朋友都聚集在一起。 누구랄 것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했다고 말합니다. 很害怕，他们更无力的时候，我们就是想说赶快保护着他们。就算东西掉下来，我们可能也会用我们自己的身体去挡住他们。 다시 지진이 와도 그럴 수 있냐는 물음엔 그저 웃음뿐입니다. 就算没有影片出来，但是大家应该都做着相同的事情。 지진 피해를 딛고 일상을 되찾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재난 속에서도 희생을 하는 작은 영웅들이 있어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미국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번에는 포브스가 선정한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노래만으로 공식 부자의 이름을 올린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자기 관리와 노력이 있었을 테죠. 또 어떤 비결들이 있었을지 신은서 기자가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다 떨쳐버리자는 메시지에 세대와 인종을 아우르는 문화 코드. 데뷔 18년 차를 맞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포브스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재산 규모는 우리 돈 1조 5천억 원. 노래와 공연 수익만으로 공식 부자에 등극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그간 스위프트가 공연한 지역은 경제까지 활성화됐고 동남아에선 독점 공연 유치로 외교 갈등까지 빚어졌습니다. Our agencies negotiated an arrangement with her to come to Singapore and perform and to make Singapore her only stop in Southeast Asia. I don't see that as being unfriendly. 음악적으로도 그래미 올해의 앨범상을 4번이나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I want to say thank you to the fans by telling you a secret that I've been keeping from you for the last 2 years. 성공 비결로는 직접 쓴 곡, 유명인과의 연애 가사, 젊은 백인 여성이란 점이 흔히 거론됩니다. 여기에 러닝머신 위에서 숨차지 않고 40여 곡을 부른 뒤 무대에 서는 숨은 노력과 일탈 없는 자기 관리도 있었습니다. 연애했다 공개 사과까지 한 우리나라 걸그룹과는 달리 남자친구와의 공개 연애 또한 인기의 보탬이 됐습니다.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미국 대선 후보들조차 의식하고 대학엔 수업이 생길 정도로 스위프트가 시대의 아이콘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무난하고 탈이 안 될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혁신적이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했다고는 보기 힘든 측면이 전 있다고. 사회적 메시지 없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점이 보수적인 미국 백인 문화와 맞아떨어져 스위프트 신드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한화를 맞이한 고척돔이 개장 이후 처음으로 3일 연속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요즘 프로야구 연장 경기에다 끝내기로 승패가 갈리는 박빙 승부가 이어지면서 흥행 가도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광 기자입니다. 고척돔이 관중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2016년 개장 이후 처음으로 3연전 모든 자리를 채웠습니다. 원정팀 한화는 올 시즌 홈 5경기를 포함 모두 13경기를 치렀는데 이 중 10경기가 만원 관중이었습니다. 오늘 기아 삼성전이 벌어진 광주도 만원. 올해 KBO 65경기 중 23경기가 매진됐습니다.
한화 문현빈은 어제 9회 말 1사 6대7 상황에서 통안의 병살타로 한화의 마지막 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문현빈이 1회 선두타자 홈런으로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연장전으로 넘어간 두 팀의 치열한 승부는 대단한 몰입도를 자랑했습니다. 연장 10회 초 한화 최현성의 타구를 키움 중견수 이주영이 기가 막힌 수비로 걷어냅니다. 연장 11회 말 키움 김혜성이 박힌 투수 이태양을 상대로 끝내기 홈런을 터뜨려 키움이 주말 3연전을 모두 챙기고 한화 선수단을 대전으로 내려보냈습니다. 7회 말 롯데 윤동희의 역전 말로 홈런이 터졌지만 8회 초 두산이 연속 안타로 6대4 다시 경기를 뒤집습니다. 8회 말 롯데 추격으로 또다시 6대6 동점, 승부는 연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롯데는 연장 10회 말 이주찬의 끝내기 안타로 부산 3연전 마지막 경기를 승리했습니다. LG는 프로야구 최초로 팀 통산 2,600승을 기록했고 NC는 800승을 달성했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오늘도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벚꽃이 풍성하게 만발하며 절정을 이뤘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동일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내일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또 제주로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11도, 대구 12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24도, 대구 25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4월 7일 일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